최근에 집값이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죠. 네. 뭐 아직까지 오른 데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좀 둔화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 좀 내려줘야 되는데 네. 뭐 미국도 안 내리고 네. 뭐 가계부채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이 고금리의 이자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영끌족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그리고 특히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대출을 먼저 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자유롭고 이제 지혜롭게 이제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 즉 대출력을 기르는 거는 필수 능력이긴 한데, 내 집을 마련하려는 그 집이, 그 물건지가 입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저평가된 확실한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지금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가 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매수하려는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이제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도 아니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보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려는 것보다는 좀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 공부하기 좋은 시기니까 오히려 지금 급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내 대출 상환 능력을 조금 기르신 다음에 다음 텀을 노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금리가 가상금리가 은행에서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내 대출금리에는 그대로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리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금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잡기도 힘들 것이고 그러기에는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다음 텀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임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대출 금리와 내 여러 가지 상환 부담 능력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여도 늦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 지금 2달째인데 네. 대출 받기가 지금 정말 힘들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한산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대출 규제가 심한 게 이 무주택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급하게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한국은행 9월 26일자로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필수적인 요건이고 왜냐하면 내수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추는 거는 더 이상 실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10월 11일 날 베이비 컷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선반영 기대 심리로 인해서 대출 금리는 그렇게 내리지 않을 거다 하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대출 금리가 내려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수록 거시 관리, 이제 거시 건정성 관리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가계 신용의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가계 부채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금융이나 이제 금감원에게 저는 이제 경고 또는 이제 통보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기조가 가져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 집값 상승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함수치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 지방이라든지 미분양 지역은 여전히 쌓여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과열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거시 건정성 관리 강화를 같이 해달라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출 규제가 점점 더 센 규제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들어오겠다고 하고 지금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내 대출금리는 내릴지언정 대출 규제는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비규제 지역에서 최대 LTV 70% 즉 소득 범위 내에 즉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강화가 되어버리면 규제 지역처럼 LTV 50%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DSR이 1금융권에서는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40%의 범위도 다른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처럼 35%로 내려와 버리면
내가 아무리 LTV 비율과 DSR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즉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밖에 대출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자본에서 상급지 입성이 가능한데 나중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아예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더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하급지로 가거나 아니면 평수를 낮춰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저는 지금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 텀을 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 네. 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대출 네네. 규제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주택 구입이 어려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이 전세 가격 상승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 이제 나왔던 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거였어요.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한마디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그러한 정부의 의도였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매수인과 매도인이 바뀌는 날 이제 이 매수인이 들어가서 직접 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 세팅권은 해주지 않겠다. 즉 갭 투자를 막겠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는 건 막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는데 거의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지금 다 막혔어요. 원래라면 하나은행이 풀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은행도 지금 상담사를 통한 거는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일부 지점도 거의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맞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갈 때 이 집이 갭 투자용인지, 그리고 특히나 신축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규정하는 은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는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형국인 거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들어가고 싶고, 특히나 올파포,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둔촌주공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은행에 달려가서 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은행마저 이제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신축 아파트도 잔금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 즉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시려고 하는 분들의 전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 그래도 부족한 전세 물량이 이러한 전세 대출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이렇게 되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금에 대한 상승 효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현금 부자인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거나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는 뭐 임대인의 상환 능력, 즉 신용평가까지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DSR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전세자금에도.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월세는 더 가팔라질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이 펼쳐질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전세뿐만 아니라 이제 월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는 오히려 월세를 가파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임이 확실히 밝혀지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차별화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말까지는 대출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 내년이 되면은 은행들의 대출 총량 이게 이제 네. 리셋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원래는 통상적으로 연말보다는 연초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좋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량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새로운 총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MCI, MCG 같이 반공제 안 해줬던 것도 풀어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도 좀 낮춰줄 거고 하면서 고객 유치를 하기는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수록 가계대출 규제하려는 그 시그널 자체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량은 풀렸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V 비율이 낮아진 상태로 총량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마시고요. DSR 비율이 낮아진 상태로 또 총량이 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신규 차주들에게는 한번 대출 받아볼까라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차주와 그리고 연장하려는 차주와 신규 차주를 좀 구분해서 본다면 저는 연초가 이제 연말보다는 확실히 대출 받기가 좋아지는 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은행들의 움직임 때문에 예외 규정도 풀어줄 거고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후호적인 걸로 해서 상담은 들어가겠으나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출을 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게 있을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은행에서 상환 능력을 보고 나갈 거기 때문에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뭐 그렇죠. 원천징수 네. 영수증이라든지 네네.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신분증 다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대출이 나갈 수도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내가 대체 소득자야. 즉 우리가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간다라는 거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때만 대체 소득을 쓸 수 있어요. 이 대체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증빙 소득자가 아니라서 즉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또는 일반 뭐 주부라든지 또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소득이 증빙이 많이 안 되는 경우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소득을 대체 소득이라고 하는데 뭐 카드 소득 즉 카드 사용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연 2,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금액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차주의 연봉을 5천만 원까지로 봐줍니다. 근데 이 대체 소득은 부부가 아무리 한 명이 신용카드를 또 2,500 쓰고 2,500 쓴다 하더라도 합쳐서 1억 원으로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 소득은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 연봉 5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소득과 증빙 소득은 합산이 안 되고 증빙 소득, 즉 사업 소득이라든지 연금 소득이라든지 이런 근로 소득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대체 소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내 조건이 연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인지 아니면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체 소득과 증빙 소득은 서로 합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부수입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합산이 되지 않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준비가 조금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에 오히려 갚으면 안 되는 대출이 있어서 자칫하면 다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갚으면 안 되는 대출이라기보다는 네네. 한 번 대출이 나갔는데 그 대출에 대한 좋은 조건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출, 즉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다 우리가 차주별 DSR 규제 시대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받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 즉 이 DTI 규제 때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때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받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대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자는 낮춰드릴 수 있어도 그때만큼의 한도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 증빙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DSR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대환을 할 때, 즉 금리만을 보고 대환을 할 때는 소득 한도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못해서 대환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조건으로 받아둔 대출은 아무리 이제 금리 때문에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거, 섣불리 대환을 진행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한번 이제 사용을 하면 계속 1년 단위로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전에 좋은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아놨는데 지금 신용대출을 대환이나 신규 재약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대출들에 걸려서 이 신용대출이 신규로 했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신용대출을 갚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용대출을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권에 있어서 내가 금리만을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한도가 그만큼 예전처럼 잘 나올지를 한번 판별을 해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